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한 남자 정찬배입니다. 먼저 조간신문 사진으로 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휴가철에 들어간 정치권인데요. 연일 뉴스의 인물로 떠오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양이원영 의원도 있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미래에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양이원영 의원도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거면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찾아오라는 타박만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자,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노상강도라고 표현을 했죠. 이러자 김성태 전 회장도 옥중 편지를 써서 반발했습니다. 내가 후원금도 냈던 민주당이 그 민주당 대표가 저를 노상강도라고 했다며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마지막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야, 어유 멋진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무슨 저긴 궁궐 같기도 하고요. 자, 산 좋고 물 좋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예약은커녕 있는지조차 모르는데요. 이 국립공원에 안에 있는 멋진 숙박시설들을 공단 직원들은 마치 가족들 개인 펜션처럼 몰래 썼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곳을 예비국 객실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공짜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자, 오늘 신통방통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오늘 신통방통은요. 오늘 날씨도 좀 더운데 노래 한 곡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네, 너희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했던 건배사이기도 하고 그런 노래도 나왔던 겁니다. 자, 나도 한때 젊었었고 나도 한때 그 푸르던 날들이 있었다. 또 때론 아파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길을 알려주는 현명한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께 960만 노인들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역시 부모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 왜 폐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퇴하고 주말을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하고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대한노인회로 당사자와 간부가 와서 실제로 직접 해명을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망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우리가 저 노인들을, 흥분한 노인을 내가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망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노인 폄하 발언 저희도 좀 많이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옹호 발언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대한노인회가 정말 참다가 성명을 냈습니다. 참다. 네, 대한노인회는 이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전쟁 잿더미에서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다져낸 노인 세대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 대한노인회가 전면에 나선 건 민주당의 노인 비하 이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 악연 거의 뭐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이 됐죠. 정동영 의원이 그 당시에 노인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 당시에 그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대한노인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2년 후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자신이 선거에 대선에 나오기 1년 전에 직접 대한노인회에 찾아가서 또 사과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2012년에 정동영 고문, 그때는 당시 고문이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지금의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똑같은 발언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청년, 당신들을 위해서 투표하라. 똑같은 뉘앙스잖아요. 예. 그래서 또다시 대한노인회가 막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4차례 정도, 그러니까 도합 한 6차례에 걸쳐서 대한노인회 성명, 항의 방문 등이 계속 이어져서 민주당은 거의 대한노인회와의 어떤 악연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사태가 예상보다 커져서일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동조하고 나섰었던 양이원영 의원 역시 어제 저녁에 뒤늦게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여움 좀 수그러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그렇게 발언을 갖다 겸손하게 해가지고 완전 이런 불난리를 꾸미가지고 근데 회장님 안 정말 되죠,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해를 예. 일으킬 그런 발언을 예민한 선거를 앞두고 해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예,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말씀을 오해설 발언을 하니까 누가 썼든 간에 시비를 거는 거지 시비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어떤 미친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권을 나이나 뭐 세대나 나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성별이나 어떤 걸로 차별을 두는 건 그건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자, 처음에는 아유, 저 억울합니다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 사태가 이런 것 같지 않으니까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과하러 가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노인회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과정이 좀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좀 논란이 있었을 땐 나이 많은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좀 간략하게 올렸었는데요. 나중에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글을 또 수정을 합니다. 제가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 다시 좀 길게 글을 바꿨고요. 오후에 보신 것처럼 다시 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더 문제는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거든요. 예. 대신 김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의 한 행사장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예, 상처를 들었다면. 자, 그래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리 사과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들. 글쎄요,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노인회를 2번이나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권의 문제거든요. 투표권에 차등을 두겠다. 그래서 더 민감한 걸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건데 지금 양이원영 얘기는 자기는 억울하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뭐 뜻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거듭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발언들이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민주당의 DNA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04년도에 그때 정동영 그 의장이죠. 열린우리당 의장이 했던 그 코멘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꼭 미래를 결정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미래 얘기 계속 나오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어쩌면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이거는 양이원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분들이니 뭐니 막말을 했잖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대 학생들과 인터뷰하던 건데 똑같잖아요. 지금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2030 젊은이들 앞에서 했던 얘기,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국민대 대학생 기자단에게 했던 얘기들, 그 젊은이들 앞에서 야, 그 나이 든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다 그냥 밀고 나가야 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시는 건데 이게 20년 전에 했던 발언과 지금 했던 발언이 20년의 세월의 격차가 있지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본질이 똑같아요. 정동영 의장이 했던 얘기는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이 했던 얘기를 다 압축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얼굴에 주름살 많은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를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계시도 않은 과거의 분들이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저희 역시 미래에 살아있지 않겠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후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래에는 뭐 투표하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니, 그다음에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라니, 이런 차별적 언어를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 미래가 짧은 사람들, 그럼 학력이 짧은 사람들, 재산이 짧은 사람들, 외모가 짧은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죠. 자, 민주당의 청년위원장께서,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그런 어떤 노인의 폄하, 그때 당시로 보면 40대니까 20년 지나면 60대,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뭐 특정 세대를 비하하거나 비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젊은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비유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그래서 노인 회장님 또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해받을 행동 자체를 왜 하냐, 그것도 선거 기간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도, 왜냐하면 방송을 저도 한 2일, 3일 정도 보면 민주당 패널 분들이 나오시거나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보면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이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보시고 민주당이 어떤 설명하는 과정, 특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좀 이제 어르신께도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너그럽게 좀 이해하시고 좀 용서 구하시고, 대신에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행보를 통해서 더 이제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어르신들 생각하면 이 말이 더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럽고요. 저도 뭐 지역에 선거를 나가게 되면 어르신 60대, 70대가 생각보다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각에 대한 나이의 젊음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으시죠. 그리고 청년들도 좀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또 꼰대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신체적 나이를 가지고 어떤 세대를 구별하는 것보다 정신적 나이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더 이제 방송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흡수도 하고 이해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취지도 분명히 이해하실 것 같고, 뭐 폄하했다 안 했다 그것도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요, 물은요, 엎지른 사람이 치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툭 쳤는데 물이 엎질러졌어요. 근데 엎지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막 아이고. 글쎄요. 그래놓고 어우 놀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 수습에 이렇게 진땀을 흘리고 있는 그 사이에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과 대신 언론을 다소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김은경 위원장도 애둘러서 사과라는 걸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상처를 드렸다면, 내가 잘못을 했다면 노여움을 푸세요. 화내지 마세요. 어찌됐건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들어보시면 죄송이라는 말도 없고 사과드린다는 말도 없습니다. 뭐 이쯤 되면 전날 인천에서 했던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사과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사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대상을 지목을 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 사과를 한다면 그 대상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영 의원이나 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표현하는 건 조건절이에요. 오해를 하셨다면, 상처를 드렸다면 이건 조건이거든요. 이건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푸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 것이고요. 붙는군요. 그렇죠. 조건이 붙으면 결코 그건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즉 앞으로 이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2S라고 하는데 스피드와 sufficient. 즉 사과는 빠르게 해야 되고 충분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직도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미진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빨랐습니까, 이번 사과? 아니 지금 아직도 사과가 안 됐는데요. 충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충분하지 못하니까 대한노인회가 직접 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혁신이 그 자체의 대응도 좀 미온적입니다. 이 사태 이후에 언론에 인터뷰를 몇 분이 했어요. 근데 사과 대신 그건요. 연구자들이 그 표현하다 보면 그 합리적이라는 게 그 사람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네. 아무래도 이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유감이다. 이걸로 이제 가름이 된다고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가름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용납이 안 되면 연배가 있는 국민분들이 들으시기에 불쾌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의도가 있는가 보다. 예. 왜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자꾸 하느냐. 조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아직도 이 화가 난 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회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혁신이 남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것처럼 뭐 우리가 사실상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였잖아요. 앞으로 혁신을 더 가열차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니 도대체 무슨 혁신을 가열차게 해나가겠다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잘못됐다면 근데 왜 국민의힘은 이걸 이용해 이렇게 남 탓을 하고 공격을 하고 계신 거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연구자분들의 언어 표현은 좀 다른 것이지 이런 식의 애둘러서 막 계속 도망가기 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혁신이 무너져요. 혁신이는 처음에 출범할 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천안함이 폭침됐다라고 얘기하신 분 때문에 혁신이 위원장이 갈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서셨는데 계속 말실수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높이셨는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을 보이게 됐고. 돈봉투 사건은 뭐 그 검찰이 조작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도대체 저분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 이번에도 김은경 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니 교수는 철이 없어서 얘기를 했다. 교수분들이 이건 교수분들에 대한 그 폄하예요. 교수가 왜 철이 없습니까? 본인이 철이 없으시지. 그리고 또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 한 것이 뭐 치욕스럽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무슨 말 실수가 아니라 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숨기지 못하고 그냥 튀어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정치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감수성이 되게 중요한데 감수성.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감수성이 좀 부족한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 비판을 당연히 수용해야 되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교수라서 철없다 했을 때 진짜 혹시 이게 또 취지는 아닌데 교수님들이 들어봤을 때는 이게 되게 폄하성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말에 대한 전달력, 언어 사용에 대해서 그런 비판, 감수성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사죄하고 책임지겠다 하고 한다고 해서 혁신이 안 되고 혁신위원장 자리 내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 별개로 어떤 태도적인 문제를 삼는 것이고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그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적절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죄하고 또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원내대표든 다른 분들이 모두 가서 사죄하고 어르신께 양해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만 또 본인이 또 시점 빨리 해서 사죄를 구하고요. 이런 설화가 계속 이어지면 말씀드렸지만 그 김종혁 비대위원 또 경험하셨겠지만 비대위원회와 혁신위원 직책은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적일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양했던 그 기득권이든 뭐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민주당을 불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혁신하려고 모신 분인데 이 혁신이 걸림돌로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질문드리죠. 지금 혁신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고 못한다고 대다수 당원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혁신위 자체가 전국을 계속 이동하는 것들이 혹시 자기 정치하지 않냐 이런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왜냐 이런 언론과 본인과 당원들의 어떤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남은 혁신위 기간에서는 정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혁신위원장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으로 삼길 바랍니다. 예. 자, 이른바 혁신위는 사고를 치고 있고요. 어제 또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지금 휴가 중이시잖아요. 지금 TV 안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 현재 서울에서 독서와 드라마 등을 보면서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상황이 이쯤 되면 글쎄요, 대표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원래 내정됐던 이래강 내정자가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은경 위원장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김은경 위원장의 입에서 나는 철이 없고 정치를 모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철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셈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서야 되고 두 번째는 제 그 화면을 이걸 좀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김은경 위원장이 강원도에 갔을 때나 혹은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를 지금 꾸려 나갈 때 뒤에 백보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써져 있냐면 김은경 혁신위가 듣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를 하는 뒤에는 김은경 혁신위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혁신위에 김은경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는 건 처음 들어봐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돼야죠.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꾸려졌고 자기는 그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가서 강원도의 이 당원들한테 듣는다라는 뒤에 현수막 같은 걸 보여주는데 김은경 혁신위가 듣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희 지금 화면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혁신위는 객관적으로 이 당을 혁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어떤 이름을 막 내걸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행보는 뭐냐면 당원들에게 듣는다고 지역에 내려가서 굉장히 강성 지지층, 주로 현장쯤 늦보고 중앙일보 나온 걸 보면 되게 굉장히 개딸들이나 양아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이 위로를 해요. 그럼 언론 보도 신경 쓰지 마세요, 혁신위원장님. 대신 권리당원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겠다고 지금 하면서 김은경 혁신위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 내세우는 건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사적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꼭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름까지 내걸은 김은경 혁신인데 사실은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 두 사람이 기자들은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징계 사유 아닙니까? 대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혁신위원이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징계 같은 거 했을까요? 징계해야 됩니까 지금?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어제 뭐 양이원영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요새 이 검사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맨날 수사하고 징계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뭐 발언하면 징계하냐고 이렇게 기자분들이 물어보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예. 아까 이정훈 평론가께서 눈썰미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저기 듣겠습니다라고 앞서 화면을 얘기했는데요. 뒤에 김은경 혁신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듣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글쎄요. 이 이름까지 이렇게 내걸었는데 과연 사고를 계속 불러일으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지금 뭐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 차원의 징계는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하긴 했는데 분위기는 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변명할 여지 없는 이 100번 잘못한 발언이라면서 입장문을 내는 것 정도로도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고요. 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박용진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조금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요. 민주당사 앞에서 아마 입장을 표명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인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사에서 10시쯤에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뭐 거기에는 아마 사과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변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직접 와서 사과를 하라고 했거든요. 과연 민주당사에서 사과문 발표로 끝낼지 아니면 발표 후에 또 대한노인회까지 찾아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의 이 발언 논란은요.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과거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윤석열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적절 언행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뭐 각종 재난에서 안전을 외면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무도한 정권이다. 그리고 윤석열 밑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밑에서 대통령 뺐어요. 윤석열 밑에서 일한 게 치욕스러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채웠고 게다가 연봉도 만만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뭐 연봉이 3억대라고 그러는데 그 금감원 뭐 사실 그 뭐 연봉 갖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예. 금감원 부원장은 정무직이잖아요. 근데 여러 명의 부원장이 있는데 따라서 원장이 바뀌면 대부분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자기가 계속 거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봉을 챙기고 임기까지 끝까지 챙겨놓고 나서 이제 와서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것이 치욕스럽다. 아니 그럼 치욕스러우면 그만두고 나갔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위기에 빠지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개딸님들라고 그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박성준 대변인도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공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민주당은 뭡니까? 범죄, 막말, 망언 정당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언어 표현 같은 것들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더 극단적인 공격을 해서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이것을 넘어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을 좀 잘못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10시에 민주당사에서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밝힐 거라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지난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도 입건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을 입건한 겁니까? 여러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 A씨가 쌍방울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측근이죠.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대북 사업 서류를 빼달라고 청탁한 부분이 있고요. 서류를 빼달라. 네, 두 번째는 이 전 부지사 가족 계좌에 여러 해에 걸쳐서 현금 수억 원이 입금된 정황이 실제로 좀 포착이 됐습니다. 예. 검찰은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6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부인 예. A씨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료를 무단 유출했고 그 무단 유출해준 그 국장은요 이미 지금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0년 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용인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지난 총선 때 용인에 아마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 본인은 뭐 보험금이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뭉칫돈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뭉칫돈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계좌로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은 사실상 공식적인 어떤 직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2017년도에 쌍방울 사회이사 되기 전까지 사실 여러 군데의 경선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삼척에도 나갔다가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용인에도 한번 또 패배를 합니다. 무소속으로 또 출마도 하고 이런 와중에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가진 그런 그 일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용인에 다시 출마를 하려고 집까지 이사를 한 그 시점에서 뭉칫돈이 지금 입금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2019년도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이 입금됐다라는 건 쌍방울의 김 회장 증언으로 나왔고 또 2022년도에도 그런 입금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2020년에 그러면 누구로부터 얼마큼의 어떤 액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제대로 입증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뭐 어찌됐든 여러모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도 확인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을 소환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응하지를 않았대요. 건강상의 이유, 뭐 무릎 수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재판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무릎이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으시던데. 예. 이번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는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 밖에 나가서 또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자승자박이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잘 몰랐었잖아요. 그동안에 6차례나 소환 통보가 있었어? 이런 사실도 처음 알려졌어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보니까 뭐 5천만 원씩 뭐 1억 원 가까운 돈이 넘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또 자료를 빼달라고 했어? 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분께서 법정에 나와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막 그 이재명 지사를 감싸면서 자기 남편을 공격을 했다가 또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했다 회유를 했다가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는데 좀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그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무슨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 그건 국민들께서 다 아시잖아요. 예. 아니 건강이 그 상의 그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탄원서 내고 방송사에 탄원서는 나가서 기자회견을 할 그런 정도의 건강이면 저 보도는 그 탄원서를 낸 그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찰에 가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 소명을 못 한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자승자박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독재 시대에 맞다. 왜 이렇게 규정하냐면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 계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피의 사실 공표를 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아니면 저런 기사가 언론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보도는요. MBC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께서 탄원서를 냈던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인의 계좌가 2020년 총선에 나와서 동문시 분명히 부인께서는 적금을 깼다거나 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2020년은 다른 시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저분이 뭐 갯돈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집에 땅이 보상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다 대고 저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이게 검찰의 어떤 행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라든지 하영재 의원이라든지 박순자 의원이 공천원금 5천만 원, 7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족들이 5천만 원 혹시 이 5천만 원이 뭐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갔는 것인지 원내대표에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계속 확인하고 그게 결론을 낳고 사법부에 가서 법원에서 그걸 재판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에 뭐 민주당이 아니라 뭐 MBC 좋습니다. MBC 언론들도 이게 특정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흘리면은 이게 사실 대다수 국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의심받고 저렇게 해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불법적인 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화영 본인에게도 어떤 공격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게도 이렇게 공격한다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지금 내용이다. 제가 봤을 때 인신공격성이 아니고요.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하되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해도 될까요? 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과 진보 언론에서 얘기한 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공개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진술을 바꿨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사실이 공개되니까 민주당 그다음부터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만약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6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안 나오면 흘렸겠죠. 안 흘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것도 MBC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검찰이 MBC에다가 그걸 흘려줘서 그 공개가 됐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짧게 반론 기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출처에 대한 불분명성은 사실 그 이정근 사무총장 녹취록도 사실 이게 물론 취재 기자분들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의심할 사항은 된다. 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자분들이 그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2020년 총선에서 그에게 돈 뭉치가 입금됐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든지 그걸 확인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7번 특별 면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시기가 유독 작년 말 올 초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특별 면회가 왜 차단 시설도 없고 또 녹취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특별 면회를 이화영 부지사한테 갔는데 날짜가 좀 오묘합니다. 작년 12월에 3차례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4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이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렀을 때마다 찾아간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12월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과 그다음에 성남FC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이 가시화되고 있었고 또 1, 2월 역시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2차례나 소환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이렇게 몰려가서 면회를 했을까라는 지금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시점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특별 면회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 출신이고 또 민주당 내 인맥도 두텁다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안부를 좀 묻거나 개별적인 논의 사안이 있어서 찾아온 의원들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연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장동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김성태 그 깡패 같은 분이 이제 입국했을 때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게 2월입니다. 아, 이제 깡패라고 동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김남국 때문에. 의원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한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권을 이렇게 깡패로 규정하는 건 맞지 않지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규정했기 때문에 예. 그런 범죄자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사실 법인카드 개인이 유용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대북 사건은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고 언론 계실 때도 그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이제 김성태 처음에 사장과 수사는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제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연관돼서 또 연초에 미리 우리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연말이나 연초는 개인적인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곧 닥칠 대북 송금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적인 안부를 묻고 사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으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얘기했던 대로 독방에 갇혀서 전기 고문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압력과 회유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확인된 거나 전기 마찬가지입니다. 고문을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고문과 마찬가지에 마찬가지, 과거 독재 시절에. 그렇죠. 예. 압력과 회유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렇게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고 안부를 물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갔었다면 그걸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 면회를 놓고 사실은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수원 검사장의 면담 거부, 구치소의 접견 불허 등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확인하려는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잠시 시계를 돌려서 지난달 25일로 가보죠. 그날은 모두가 주목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던 날.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부탁을 했었다는 뉘앙스로 변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안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해임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없이.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그날 못하니까 2주 뒤로 연기가 돼요. 그 사이에 특별면회를 막 신청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림없는 소리 그러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이 특별면회와 관련된 지금 항의를 하는 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특별면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2월 말과 1월 초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몰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기에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씨와 김용 씨를 면회한 시기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2022년 12월에 정진상 전 정무실장을 정성호 의원이 면회하고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뭐 이런 얘기.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다음 1월에 김용 전 부실장을 면회를 합니다. 바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아주 핵심 관계자들, 특히 입을 다물고 있는 아주 최측근들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시기에 면회를 했기 때문에 특별 면회가 혹시나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방해하는 개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해서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떤 인과관계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특별 면회 어떤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번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검찰도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주말에 쉬지도 않고 자꾸 민주당 특별 면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타박타박 일일이 다 반박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한다고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말 회유를 한다면 그게 특별 면회를 신청하는 게 그 현장의 그 증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유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잡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특별 면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면회고 접견인 것인데 이거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저는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도 그렇고 이게 좀 의아한 것이죠.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여러 사람이 특별 면회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한테는 특별 면회 신청을 안 하는 걸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나름의 억울함이 구구절절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보시면 지금 노상강도라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가벼운 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진짜 중한 죄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러니까 아니 제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후원을 했던 정당 민주당한테 제가 후원금까지 냈는데 이렇게까지 노상강도로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저분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저분의 행위가 잘 됐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비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그 이 사건이 터지니까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해서 뭐 온갖 추적을 언론의 추적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던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호를 해줬는데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뭐 증거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 그거 다 검찰이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야, 더 이상 버티면 당신 형량만 커지겠다라고 하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까지 했던 그 당사자한테 왜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처벌을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중형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으로서는 정말 아마 인생 무상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도 말이 되느냐. 그 저분의 얘기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것이 아마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에 이어서 이번엔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거의 드러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당시 상황을 좀 되돌려 본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때 별별 의혹이 다 있었잖아요. 그중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 아내와 김혜경 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심지어 폭행했다. 뭐 이런 것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요. 이번에 그 아내 김혜경 씨를 직접 부른대요. 증인으로. 남편한테 폭행당한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걸까요? 갑자기 왜? 이재명 부부의 이야기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영상 통화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꼬매가지고 이렇게 꼬매가 안 돼. 제가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 진짜? 네. 천원이 없어가지고. 저게 이쁜 마눌님이라고 적혀.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당신 그날 쓰러져서 이거 혼절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막 그거 진짜 살아온 몇십 년이 그냥 휙 막 지나가면서 너 앞으로 좀 잘해야 되겠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그때는 뭐 이렇게 전화하면 자기야 하고 이렇게 받으시네요. 저희 집 아내는 빨리 끊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금술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저게 이제 알려졌고 저 때 이미 일단락이 된 걸로 생각했는데 왜 다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좀 보신 것처럼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1월 초쯤인데요. 네? 김 씨가 집안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서 새벽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었고 자택에서 갑자기 구토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몸이 바닥에 부딪혀서 뭐 다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세연이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 씨를 폭행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게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이에 또 민주당이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가세연 운영진을 기소하면서 사실 김 씨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냐 이걸 좀 물어보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따로 조사를 안 했었습니다. 예. 법원은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돌이켜보면 당시 파장이 대선 와중에는 이 파장이 상당했었어요. 국민의힘의 공격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해명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발단과 같은 공작 정치의 망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조직적인 유언비어 대량 살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로 나오는 걸 보고서 오히려 저는 아니 뭐야 이거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고소 고발하고 해명이라고 들으니까 뭐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예. 자, 하지만 당시에요 민주당이 이런 자료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자, 부인이 쓰러졌어요. 그때 이 대표 119에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입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지구모 인데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자, 다소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 아예 그냥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것이 검찰이 출두해서 증언해라라고 했으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민주당에서 검찰공화국이 검찰이 무슨 또 공작을 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거는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법원이 야, 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출두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사실 저는 뭐 부부 관계니까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니까 진실이 뭔지 법정에서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진실은 가려졌지 않습니까? 법원이 또 되게 바쁜 일 많잖아요. 지금 계속 그 대장동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도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녹취도 있고 본인이 또 아니라고 한 부분은 굳이 또 그걸 소환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가짜 뉴스 정부는 물론 여당도 최근 들어서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만큼 최근 들어서 이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됩니다.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사람 정말 가짜 뉴스로 얽힌 물론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에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사표내야 장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한동훈으로
그 되어 있는 아이디가 뜬다는 거죠. 예. 원래 이거는 검찰 구성원 사이에만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 자기 검찰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법무부가 김어준 씨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게 이렇게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또 가짜뉴스 논란이 또 생겼어요. 맞습니다.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프로스라고 하죠. 이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을 했고 예.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일체 검찰 통신망을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다면서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프로스의 과거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은요. 이프로스를 통해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살펴본 사람도 있고 이메일도 보냈다 이런 게 또 드러났어요. 그리고 원래 논란이 됐던 이 해당 기사에도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취재만 조금만 했으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프로스에 검색한 것이 굉장히 크게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들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취임 4개월 만에 자신이 검사에 대한 생각을 바뀌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 아시죠? 왜 성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예. 자기가 직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프로스 메일을 받았다라고 그걸 공개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계속 등장을 해요. 계속 등장을 하는 시점이 혹시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 그래서 이것을 뭐 중도나 혹은 보수 유권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 또는 강성 지지층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다. 이것을 뭐 이렇게 사실 여부를 떠나는 사실 여부를 이렇게 논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이 논란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가 제출한 그 영수증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상황부터 보시죠.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헛소리죠.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서재현 위원장님. 예. 한쪽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수증 휘발유가 날려가서 잉크가 그런 발언은 좀 저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뭐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가렸는지 확인하고 차후에 특수활동비가 1, 2억이 아니고 세금 170억인데 그게 가려진 거예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잉크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고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프로스 내부망의 정보를 취득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법칙상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와 이렇게 수사에 대한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가짜 뉴스는 정말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건 또 남편이 어떻게 부인을 폭행합니까?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요. 장영합 변호사라고 왜 그 박철민 깡패 있지 않습니까? 진짜 깡패. 이분이 돈다발 이 부분을 렌터카 업체에서 벌은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고 목소까지 건다고 해서 김용파 국회의원께서요. 2021년 10월에 경기도 국감에서 틀었습니다. 그것을. 예. 근데 2022년 10월에 그게 진실이 아닌데 검찰이 그때 어떤 이야기했냐면 이분 장영합 변호사와 김용파 국회의원은 이것이 진실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진짜 요청하는데 본인이 청담동 술자리
술을 안 마셨는데 마신 것도 억울해하고 정말 노래도 안 불렀는데 노래 불렀다고 의뢰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깡패한테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여야 없이 무조건 척결돼야 된다고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때 깡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때 돈 받은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지금 검찰이 작년에 의도되지 않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이 정도 하다가 한쪽에서 법적 조치하면은 조금 수그러들만 한데 법적 조치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인 의도죠, 뭐. 그건 글쎄요. 저는 뭐 언론으로서는 뭐 김어준 씨가 언론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언론이라면 그 진실 확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김어준 씨는 모든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게 그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가리고 복사를 한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보셨나요? 너무 저렇게. 근데 저분이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뭐 그 이전의 정권은 일방통행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났었는데 이 정권만 일방통행을 안 시켜서 사고가 났다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호, 천안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호를 무슨 뭐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느니 뭐 다른 것과 충돌해서 했다느니 뭐 온갖 얘기들을 하셨고 천안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없이 많은 허위 사실을 얘기해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 나중에 나한테 소송이 들어오든 뭐든 간에 나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개딸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뭐 금전적 수익도 올리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민주당사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민주당사 앞인데요. 잠시 뒤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논란이 된 노인 폄하성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의 전원에 의하면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노인에서 사과하려면 발언을 한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와라, 직접 와서 사과하라 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뭐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는 처음 입장에서 이제 조금 마음 상처를 받았다면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한 죄송하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단어는 없었는데 아마 이 민주당사 앞에서 뭐 기자들에게 발표를 할 것이다 예고를 한 만큼 사과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끝내고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께 한 말씀 듣더라도 꾸지람을 듣더라도 그래도 사과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입장문 발표에만 그칠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딱 10초였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밤 8시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놀이터를 서성거립니다. 운동을 하듯 몸풀기 체조를 하더니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빠르게 벽을 탑니다. 10초 만에 지상에서 3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간 A씨는 금품 2천여만 원어치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베란다가 열려있고 저녁에 외출해 불이 꺼진 빈집을 노렸는데 침입 흔적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조차 도둑이 든 걸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밤 11시 정도 들어왔을 때 그대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빈집 털이를 한 40대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장소에서 300m 떨어진 CCTV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닷새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벽을 탈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으로 보여졌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이런 범행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려움 없이 범행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야, 저 정도면 뭐 스파이더맨도 울고 갈 실력인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스파이더맨은 영웅이죠. 여긴 좀 다릅니다. 10초 만에 지상에서 3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가서 흔적도 안 남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 아무나 할 수 없겠죠.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범행 장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CCTV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놓는 이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은 동선 추적 중에 주변에 좀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던 것을 찾아내서 해당 버스들의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개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범인은 알고 보니까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미 동종전과로 2021년에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3층 오르는데 10초면 한 2, 3초 더 올라가면 4층, 뭐 5층, 뭐 위층 산다고 이게 안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장시간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안도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없는 곳만 이제 타겟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집 높이와 상관없이 장기간 외출하거나 집에 안 계실 때는 꼭 현관문 위에 베란다나 창문까지 꼼꼼하게 잠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라도의 한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120차례를 절도한 40대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액은 한 85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집 비우는 날에 이렇게 절도범들이 활약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 있죠.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잘못하는 아이를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요. 편의점 와서 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부모가 안 사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열대를 자꾸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직원이 당연히 안 돼, 그만해. 뭐 이 정도 했겠죠. 그랬다고. 아니 지금 우리 귀한 아들을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막 물건까지 던진 부모가 있대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강릉의 한 편의점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편의점 점주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올리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을 방문한 게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편의점 진열대를 이제 발로 찼어요. 예. 그러면은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 엄마가 오히려 점주가 이제 발로 차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애를 윽박지를 일이냐라고 따지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그 커피 얼음 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갖다 가져와서 계산대에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폭행으로 지금 막 느껴질 수 던졌어요. 그렇죠. 던졌어요. 이러면서 저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계산하려고 던진 거다. 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 사람들이 가게 간판까지 찍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이요. 그냥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놀라운 것은 강릉에 일시적으로 놀러 왔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여기 사시는 지역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이 피해 점주분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일을 공개하니까 이 가족들 누구누구다라고 이제 신상을 알려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일단 점주는 이번 주까지는 좋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주지만 다음 주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이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냥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이제 조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애가 옆에서 화낼 때 저렇게 약간 애매하게 사는 것처럼 픽 던지면 되겠구나. 애가 그런 거 볼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이제 발로 찬 거에 대해서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하면은 발로 차긴 했지만 아무것도 망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피해를 줬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부모님이 물건을 집어던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건을 집어던졌지만 그거로 아무도 안 다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대응만 생각하고 또 본인들의 입장에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 어디라고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고 저 편의점을 욕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저 아이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저런 경우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는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알거든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서 그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낸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어떤 점에서 저거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 아마 오늘 집에 가면서 야단 맞을까 봐 진짜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가 난 유치원생의 엄마가 교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 난 카이스트 나왔어.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냐고.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교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가 그렇게 개선됐는데 우리 학부모는 그러면은 뭐 아무 소리도 못하나 그런 얘기지. 교육부에서 내려가는 지침 같은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전쟁을 선포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배운 사람 입장들에서는 되게 납득하기 굉장히 힘든 거고. 오, 우리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납득하기 힘들어. 이게 부모님이 하신 얘기예요? 네, 저도 들으면서 좀 안 믿기는데 이게 사실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의 학부모가 뭐 배운 사람이다. 당신이 어디까지 배웠나. 카이스트 경영대 나와서 MBA까지 했다. 이런 말을 왜 유치원 선생님에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공립유치원 교사 A씨가 과거 지도했던 유치원생의 어머니 B씨로부터 좀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고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이 통화 녹음을 제보한 겁니다.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는 학부모 B씨는 본인의 아이를 좀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냐면서 A 교사에게 따져 물었고요. A 교사가 거듭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도 학부모 B씨는 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B씨가 CCTV 그럼 돌려보자 이런 말을 하니까 또 교사 A씨가 그러자고 동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학부모 B씨는 여기서 또 말을 돌리면서 녹음기를 붙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음기를 붙이자 뭐라고 했을까요? 자, 교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네.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친구들 앞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어요? CCTV 확인해봐야 알겠네. 저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누가 누구 말이 사실인지 녹음기 붙여야 돼. 녹음기 붙여야 돼. 카이스트에서는 다 녹음해.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일단 저는 저분이 카이스트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아마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카이스트 나왔다는 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의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카이스트를 나온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 겸손하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과학의 세계에서는 전부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느 학교를 나왔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분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저분이 의심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의 생각에도 자기 아이를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서 다른 반으로 틀림없이 보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 자신도 자기 아이의 문제를 굉장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지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 아이의 됨됨이를 갖다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 교사는요, 당시에 임신 중이었대요. 임신 중인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 놀라지 않게 해줘요. 내 아이? 지금 임신 중인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한테 임신 몇 개월이냐. 아니 이거는 굉장히 사생활에 해당되는 영역이잖아요. 그걸 물어보면서 선생님 아이도 소중하지만 내 아이도 소중하다. 내 아이 놀라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따진 말씀 거예요. 중에 죄송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사 앞에 현장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직급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에는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박방호 원내대표도 가는데 대한노인회를 안 가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바로 회의가 있어서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저분들을 이제 회의에 오셨으니까 일단 저걸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 간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늘 찾아갈 계획 있으신가요? 네.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방문하신다는 건가요? 네. 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자, 김지아 기자,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어떤 멘트 사과를 했습니까? 일단 사과하면서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한 거 더 정중히 사과한다. 그리고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며칠간 질책해 주신 분들께도 또 사과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과 지금까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왜 입장 바꿨냐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는 마음 푸셔라, 또 지금까지 이런 좀 부족했다, 마음 푸셔라, 노여움 푸셔라 이렇게 말한 게 좀 대체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지 뭐 사과를 안 한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의지는 또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 결국 혁신위원장의 뭐 사퇴라든가 개인의 어떤 이 사임 의사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다. 혁신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사실 분량이 뭐 길지는 않았어요. 뭐 일단 뭐 이 장면은 본인이 직접 사과했다, 이제 이 정도의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 앞서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도 그렇고 이제 직접 찾아갔을 때 예. 이제 뭐 노인들이 본인이 직접 와서 사과해라, 뭐 거기에 대한 부응으로 뭐 나서서 지금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노인회는 그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발언으로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긴 그렇죠. 간다고는 했어요. 네, 지금 뭐 일단 일정 얘기를 지금 뭐 이유로 들었어요. 뭐 회의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뭐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갈 생각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혁신위원회가 혁신의 주제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태로 이제 주목을 받는 점이 조금 굉장히 안타깝다. 그만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에 맞는 책임감이 따르게 되고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내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숙하다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번 계기로 그것이 나의 비록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사과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늦게나마 사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심리 전문가시고 정신 전문가시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노인들의 심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마음 아프죠.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들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의 판단력은 전혀 그 손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요. 전체적인 사과는 제 첫 번째 생각은 너무 사과를 하시는 분 치고 너무 씩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끝내겠다는 거를 오해받으실 수 있게 너무 빨리빨리 진행한 점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셨냐 했을 때는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제 잘못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도가 적절하든가 아니면 어허. 진짜 죄송합니다가 나았을 것 같고요. 일정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도 이쪽에 회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막 찾아가게 되면 오히려 신뢰를 범하는 것 같아서 노인의 어떤 분과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일정을 갖다 조율하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지금 막무가내로 찾아가는 거는 또 다시 한 번의 신뢰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마 일정을 하는 쪽이 낫는데 아직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지금 혁신위는 계속 끌고 가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보였고 아까 정신심리 전문가시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사과문이 좀 길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오늘 오전에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논란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마음은 전달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위원장과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서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서 뭐 이런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라고 또 알 수 있었고 예. 일단 사과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입장들이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사과가 적절했는지 또 시의적절했고 올바른 사과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 많은 960만 노인 어르신들에게 마음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다면 통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1분 뒤에 계속됩니다.